통신이론 기출문제입니다. 통신이론 기출문제 2021년도 서울시 구급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대역폭이 W인 실수 신호를 반송파, 즉 우리가 신호보다 값이 큰 반송파 주파수를 사용해서 양측 대파, 억압 반송파를 변조했을 때 변조된 신호의 전송 대역폭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반송파의 주파수하고 그 다음에 신호파에 관련된 식을 갖다가 이제 전송해서 나타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양측 대파가 반송파이기 때문에 DSB, SC 변조 방식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이거와 대조되는 것이 DSB, LC 방식이 있는데, DSB, SC 방식은 우리가 반송파의 진폭에다가 신호를 갖다 이같이 곱해가지고 표현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조하는 방식이었고, DSB, LC 방식은 반송파의 진폭에다가 신호를 갖다가 더해서 변조하는 그런 방식이었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대역폭을 갖다가 구하게 되면 두 가지 방식 모두 다 대역폭을 갖다가 구하게 되면 정보 신호, 즉 신호에 대한 최대 주파수의 2배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이죠. SSB 방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DSB, SC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DSB, SC를 통해서 즉 대파가 반송파를 통해서 각각의 값들을 갖다가 이제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쪽에 FC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FC 플러스 FM 또는 이쪽에 FC 마이너스 FM. 자, 이와 같이 양측 대파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SSB에서는 대역폭은 바로 FM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어째 전송 대역폭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봤고요. SSB 같은 경우는 다중화에서 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그런 변조 방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신호의 최대 주파수가 40kHz를 가지도록 대역 제한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PCM에서 대역 제한시키죠. 처음에 로우패스 필터를 통해서 대역 제한을 갖다가 시키고, 즉 우리가 어떤 신호를, 여기서 신호를 갖다가 이같이 FM으로 최대 주파수가, 본래는 이 신호가 이같이 뻗어 있었는데 FM으로 대역 제한시켰다. 즉 로우패스 필터를 통해서 대역을 제한시킨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피보나를 갖다가 하게 되죠. 피보나를 갖다가 하게 되는데, 이 피보나 주파수는 최대 주파수의 대역 제한된 최대 주파수의 2배 FM보다 크거나 같게 피보나하게 되면 에러 없이 복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왜곡 없이 복원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피보나 단계에서 양자와 단계를 갖다가 거치게 되고요. 양자와 단계에서 이제 부와 단계를 갖다가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갖다가 좀 얘기해 줘야 되는데, 자, 하나는 이제 피보나 주파수라는 그런 부분이죠. 피보나 주파수는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2배 FM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자, 두 번째 나이키스트 주파수를 갖다가 얘기하게 되면 이 부분은 이퀄이죠. 자, 2배 FM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이키스트 주파수를 갖다가 우리는 최소 피보나 주파수다. 최소 피보나 주파수다. 이와 같이 얘기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주기로 얘기한다면 피보나 주기는, 자, 우리가 이제 역수를 갖다가 취하기 때문에 부는 반대가 되고요. 2배 FM 분지 1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나이키스트 주기라고 얘기한다면 이것도 이 값을 이퀄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대값이다. 최대값이다. 주파수는 나이키스트 주파수는 최소값을 갖다가 나타나게 되고요.
주기로 표현하게 되면 최대값이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대 피부나 주기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바로 이 값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키 수지를 만족하는 최대 피부나 주기 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TS는 자, 2배의 FM 분지 1로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값은 40kg니까 80kg가 있죠. 80kHz 분지 자, 1로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값을 갖다 적용시켜서 80kHz가 되니까 이 식을 이용해서 값을 갖다 표현을 하게 되면 바로 12.5 마이크로세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8kg 분지 1을 하면 125 마이크로세크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갖다 여러분 알고 있기 때문에 80kHz니까 12.5 마이크로세크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피부나 주파수는 이거보다 커야 되고요. 나이키 주파수는 최소 피부나 주파수가 되고 최대 피부나 주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형태의 복소지수 풀의 급수로 나타나게 되면 몇 개의 항으로 합으로 표현될 수 있느냐를 갖다가 얘기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풀의 급수를 갖다가 취하게 되면 삼각함수 형태로 취하게 되면 자, A0에 플러스 서메이션 n 이꼴 1에서 무한대까지 자, AN에 코사인에 2파이 NFT F0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부분이 플러스 BN에 사인에 2파이 N F0T 이렇게 이제 표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 주파에 대한 고주파 형태로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에 항에 해당되고 있는 이 부분은 자, 3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 모두 다 F0라고 하는 기본 주파수를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값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것은 바로 A1이 결국은 3이라는 소리가 되고요. 자, 여기는 J라고 하는 항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사인 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B1이 결국은 J3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값을 갖다가 얘기하게 된다면 자, 우리가 이구주파죠. 2배 F0라고 하는 이구주파를 갖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코사인 항으로 이루어졌으니까 A2가 바로 2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 우리가 C 서메이션으로 이제 표현을 좀 하게 되면요. 자, 우리가 이제 ST를 서메이션 형태로서 표현하게 되면 n 이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CN의 익스포넨셜 형태로서 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JN 2파이 F0T 이런 형태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항으로 이제 표현하게 되면 지수항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고요. 그때 각각의 항은 어떻게 들었는지 갖다 볼 수가 있겠는데, 참고적으로 이제 CN을 표현하게 되면, 자, 2분의 1의 AN-J의 BN으로 하나는 표현할 수 있겠고요. C의 마이너스 N을 표현할 때는 2분의 1의 AN 플러스 J의 BN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쪽 항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모두 다 지수항으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XT라고 하는 급수를 한 형태를 갖다가 지수 형태로서 한번 표현했을 때, 자, 이 값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갖다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쪽 항을 갖다 보게 되면 코사인과 사인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식을 갖다가 정리하게 되면 익스포넨셜 J의 오메가 제로 T로 하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식을 갖다가 지수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코사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두 가지 형태로서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2분의 1에 자, 코사인이니까 익스포넨셜 J의 2 오메가 제로 T가 하나 나타나게 되고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 오메가 제로 T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자, 따라서 정리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3의 익스포넨셜 j의 오메가 제로 t라는 항과 익스포넨셜 j, 이 약분되니까 이 오메가 제로 t라는 항과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이 오메가 제로 t라는 항으로서 나타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세 개의 항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값들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생각하게 되면, 여기에서 C1에 해당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3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부분은, 여기 2이기 때문에 C2에 해당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C의 마이너스 2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각각의 상수값이 3개로서 각각을 좀 표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급수를 우리 같이 지수 형태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환되는지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좀 설명 좀 드렸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변조 신호입니다. 자, 이와 같이 했을 때 순시 주파수 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순시 주파수 값을 갖다가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현재 이 상태로 봤을 때는 FM인지 PM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구분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신호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순시 주파수라고 하는 FI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2파이분의 1에 자, DT분지 자, 이 전체 여기 있는 이 값을 우리는 파이T다 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D의 파이T로서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2파이분의 1에 관련된 식에다가 자, 이 부분은 DT분지 D의 자, 이 부분 100파이 T 플러스 20파이 예, 사인 5T 자, 이와 같이 해서 미분을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정리 한번 미분해서 정리하게 되면 자, 일단은 2파이분의 1은 그대로 한번 놔두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이제 100파이만 남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0파이에 이제 5t니까 미분이니까 20파이가 그대로 있고 자, 그 다음에 5를 갖다가 곱해줘야 되죠. 자, 사인을 갖다가 미분하게 되면 코사인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5t로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정리하면,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자, 이 부분 파이 없어지게 되고, 2 오니까 50이 나오겠네요. 50에다가, 그 다음에 2파이니까 10, 2파이 없어지니까 10만 남으니까 50이 되겠네요. 50에, 그 다음에, 코사인의 5t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값이 순시 주파수 값의 다음과 같은 결과값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순시 주파수라는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개념을 갖다가 알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시 주파수에 대한 결과식을 갖다가 나타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신호전력이 주어지게 되고 504W이고 잡음전력이 8W일 때 잡음이 있는 채널에서 36,000 bps의 채널 용량을 얻기 위한 대역폭을 갖다가 구해봐라. 보니까 샤논의 정리죠. 샤논의 정리. 샤논의 정리를 갖다가 나타나게 된다. 샤논의 정리에서 C라고 하는 것은 최대 용량 또는 한계 용량. C값보다는 빠르게 보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값을 갖다 얘기하게 되면 대역폭을 먼저 구하고 로그 2에 1 플러스 SN으로 같이 값을 갖다가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36K가 되고요. 대역폭은 현재 모르고 로그 2에 1 플러스 SN이니까 504 나누기 8을 하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바로 63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B의 로그 2에 바로 합치면 64가 되겠죠.
64는 2의 6승이죠. 2의 6승. 따라서 6B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이것이 바로 36K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B를 구하게 되면 바로 6kHz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샤논의 정리는 최대 용량, 이론적인 최대 용량값을 갖다가 나타나게 되고, 반드시 잡음, SMB를 같이 주어질 때만 샤논의 정리를 갖다가 적용시킬 수 있고, 잡음이 없을 때는 라이키스트를 통해서 주파수를 갖다가 통해서 이같이 용량을 갖다가 구하게 된다라는 얘기 좀 할 수가 있죠. 자, 6번입니다. 동일한 전력을 사용하는 BPSK와 QPSK 변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동일한 전력을 갖다가 갖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즉, 동일한 전력을 갖다가 갖는다는 얘기는 각각의 S 신호, SMB가 우리가 동일한 S 전력을 갖다가 갖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럼 동일한 전력을 갖다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비트에 관련된 이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변질을 좀 하게 되면 두 가지 성분을 통해 가지고 값을 갖다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에 대한 SMB에 통해 가지고 동일한 전력을 갖다가 갖게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위상천이 변조 방식이다. QPSK 비트 오류 확률이 BPSK 비트 오류 확률보다 높다. 자, 그래서 2배 정도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SMB가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결국은 비트 높다가 아니라 가로 같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각각의 이제 비트에 해당되고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얘기한다면 서로가 우리가 각각의 성분들을 갖다가 표현을 했을 때 전체적인 성분이 마치 전력이 같다라는 가정하게 된다면 결국은 BPSK나 QPSK가 서로 같은 오류 확률을 갖다가 갖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비트당이 같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심볼로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보통 심볼에 대한 전력을 갖다가 얘기하게 되는데, 심볼에 대한 전력을 얘기한다면 각각의 비트는 2분의 1로 줄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에러 확률은 BPSK가 결국은 2배 더 좋은 성능을 갖다가 얻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동일한 전력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돼요? 각각의 심볼, 하나의 심볼과 심볼과의 관계를 갖다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심볼과 심볼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값을 갖다가 얻기 때문에 각각의 비트에 대한 확률을 갖다가 서로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요. 그래서 전력이 같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용하게 된다면, 자, 이와 같은 비트 오류 확률은 서로 같은 그런 관계를 갖다가 갖는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이다 라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심볼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돼요? EB 오버 에너제로 값을 갖다가 우리는 많이 따져주게 되죠. 결국은 에너제로 값은 대역폭이 같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값을 갖다가 갖게 되는데, 비트당 관련된 식을 갖다가 얘기한다면 우리가 비트의 에너지 부분은 전력이 같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다가 이용하게 되면 2배의 EB가 되는 그런 형태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BPSK와 서로 같은 그런 관계를 갖다가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QPSK 대역 효율은 BPSK보다 좋다. 자, 2비트 정도, 2비트를, 하나의 심볼에 2비트를 있기 때문에 대역 효율은 2Hz per BPS 값을 갖다가 갖게 될 것이다. 둘 다 에너지 신호를 변조하는 그런 방식이다. 그래서 이런 이진 데이터를 갖다가 그냥 변조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각각의 본래의 각 성분을 갖다가 얘기한다면 비트 오류 확률은 QPSK가 오류 확률이 2배 정도 더 높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동일한 전력을 갖다가 적용해서 각각의 채널별로 이런 얘기가 돼요. 각각의 이 부분을 갖다가 시리얼 투 패러럴로
바꿔가지고 이같이 나타나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변주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변주 부분과 여기에 대한 변주 부분을 갖다가 이용해서 각각 갖다 나타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서메이션에서 보낼 때 이제 전력이 서로 같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나타내려고 하는 이 부분들을 에러 확률을 갖다가 표현해서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런 경우는 더 동일한 그런 경우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전력이라는 표현을 갖다 쓰게 된다면 이같이 서로 같은 오류 확률을 갖다가 갖는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날로그를 샘플링해서 0.001 초로 샘플링하고 16레벨의 양자로 해요.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할 때 비트 전송률의 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자, 샘플링 간격이 0.001초이기 때문에 샘플링 주파수를 갖다가 우리 같이 따지게 되면 0.001분지 1이기 때문에 결국은 1kHz가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레벨로 양자화하기 때문에 이제 비트 수로 우리 같이 표현을 좀 하게 된다면 결국은 2의 4승이 결국은 16이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4비트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4비트에 1K를 갖다 하게 되니까 전송률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하게 된다면, 자, 1kHz에다가 4를 갖다가 곱하면 되죠. 4비트를 갖다가 곱하게 되면 이건 4kbps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샘플링 주파수와 비트수를 통해서 비트 전송률을 갖다가 우리가 구하는 그런 문제였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8번 한번 보겠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신호 변환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피분화 속도를 매우 빠르게 하여 피분 간 상관도를 높이고 완비트, 양자화 비트를 갖다가 이용하는 방식은 바로 뭐냐,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아날로그를 갖다가 디지털로 변환시킨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양자화를 했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디지털 변주 방식에 디지털 펄스 변주에 해당되고 있다. 그래서 디지털 펄스 변주를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 이 값은 방식이 가장 기본적으로 PCM이 있고, 자, DPCM이 있고, 그 다음에 DM이 있죠. 자, 이것은 보통 이제 8비트를 이용하게 되고, DPCM은 4에서 5비트를 갖다가 이용하게 됩니다. DM은 1비트를 갖다가 이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1비트 양자화 비트 수다라고 한다면 모두 이제 DM에 해당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델타 모듈레이션에 해당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 자, 적용형을 갖다가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적용을 쓰게 되면 ADPCM이 있고, 그 다음에 ADM이 존재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ADM도 마찬가지로 1비트. 자, 이 부분은 3에서 4비트 정도. 자, 이 부분이 좀 혼동되죠. DPCM보다 ADPCM이 1비트 정도 적다라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지털 펄스 변주 방식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양자화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화를 통과를 하게 되면, 이쪽은 양자를 위쪽 부분이죠. 디지털 신호로서 우리는 취급을 하고요. 양자화를 하기 전에는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로 처리합니다. 아날로그 신호로 처리한다는 것. 이거 좀 기준을 양자화 단계를 갖다가 기준으로서 우리가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를 갖다가 서로 구분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하나 더 추가시킬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PCM과 똑같이 DM으로 샘플링 주파수를 갖다가 같은 샘플링 주파수를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건 경사 과부하 잡음이라든가 그래놀러 잡음 같은 경우 상당히 커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PCM보다는 DM을 할 때는 샘플링 주파수를 갖다가 더 높여서 샘플링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피분화 속도를 갖다가 매우 빠르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DM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속시간 신호 두 개가 주어져 있을 때,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보니까 여기는 파이 t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메가가 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여기는 오메가가 2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로 따져도 되지만 각 주파수로 따지게 되면, 자, 이 두 개, 오메가 1, 오메가 2라고 한다면 두 개는 바로 2배의 차이가 나고 있다. 즉 정수배가 되고 있구나. 정수배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고주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고주파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위상을 갖다 보게 되면 여기는 30도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60도가 되죠. 그래서 두 개의 위상 차를 갖다가 나중에도 이제 비교 좀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각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위상 차를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신호 모두 주기 신호다.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신호에는 모두 위상이 0이 아니다. 맞죠? 30도하고 60도. X1의 주파수는 파이를 우리가 2파이로 나눈 그런 형태로 주파수를 갖다가 구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2분의 1에 해당되고 있는 주파수다. 그래서 2분의 1 Hz다. 4파이 Hz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오메가2가 X2 신호는 오메가2가 2파이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주파수는 앞에서 2파이 분지 2파이다라고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오메가2를 갖다 곱하니까 결국은 1Hz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이걸 통해서 저기 S2를 갖다가 구하게 되면 1Hz 분지 1이다. 따라서 1세크다. 이같이 해서 1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주기 신호에 관련된 부분, 이 두 개를 갖다가 합했을 때도 정수, 고주파가 되게 된다면 결국은 주기 신호가 된다. 자, 모두 다 사인과 사인으로 이렇기 때문에 두 개 다 주기 신호가 맞고, 두 개를 합했을 때도 고주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주기 신호가 된다. 이런 얘기까지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10번 한번 보죠. 주어진 디지털 회선에서 부하에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 A번 부분 보면 일단은 복극이다. 단극이 아니라 복극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B방식도 단극이 아닌 모두 다 복극으로 이루어졌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복극인데 일일 때 모든 버스가 모두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NRG에 해당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이 방식도 나타나는데 결국은 여기서 어떻게 돼요? 1과 0을 갖다가 나타낼 때 어떤 형태로서 표현되고 있느냐면, 하나의 구간 동안에 1일 때의 값과 0일 때의 값이 서로 다른 그런 형태로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맨체스터에 해당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방식을 갖다 비교하게 되는데, 자, 복극이기 때문에 직류 성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직류가 결국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갖다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여기서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 1과 0을 갖다가 1과 0을 우리가 같다라고 가정한 거죠. 개수가 같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복극에서 두 개의 부분은, 이 부분 맨체스터는 본래 직류가 없는 부분이고요. 자, 복극의 NRG 성분도 1과 0의 개수가 같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결국은 직류 성분은 0이 되는 그런 특성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A에 대한 성분은 직류 성분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은 이 조건을 갖다가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지 틀렸는지는 아직은 모른다. 이 자체로서 1의 개수가 현재 많기 때문에 0의 개수보다 1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이 자체의 코드로 본다면 이 성분은 직류 성분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부 A는
극형이 영비복귀다. 에너지다. 자, 방금 전에 에너지 설명드렸고요. 부 B에서는 필요한 대역폭은 부 A 방식에 비해서 필요한 대역폭과 서로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역폭 얘기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여기서 하나가 차지하고 있는, 일일 때 차지하고 있는 이 펄스 폭의 관계죠. 자, B 부분은 중간에 이와 같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여기까지 되어 있던 부분이 결국은 여기 있는 펄스 폭과 타워 1과 여기 있는 부분의 타워 2가 서로 타워 1과 타워 2를 갖다가 비교하게 되면 타워 1이 크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건 대역폭은 서로 이제 역수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건 여기 있는 대역폭과 여기 있는 대역폭 갖다가 비교한다면 좁을 때 대역폭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대역폭 갖다가 비교하게 되면 이와 같이 맨체스터 부가 대역폭이 더 넓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게 되면 부와 B는 부하 방식 A에 비해서 동기화 유리하다. 항상 자기 자체 클럭 정보를 갖다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항상 자체 클럭 정보를 갖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기화에 유리하다. 결국은 이 부분이 정확하게 잘못된 그런 부분이고, 제가 1과 0이 같다라고 했을 때는 북극 에너지 성분에서는 결국은 직류 성분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자체에서 1과 0의 개수를 비교해 보게 되면 1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직류 성분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부분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파수 대역에서 파장이 짧은 순서다. 파장이 짧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반대로 주파수가 높은 순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높은 주파수 순서다. 높은 주파수 순으로 나타낸 것은 이렇죠.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LF부터 시작해서 LF, MF, HF, VHF, UHF, SHF, EHF 뭐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주파수 대역을 갖다가 기준을 한다면 300메가에서 3기가까지, 자, 여기는 30에서 300메가까지 이와 같이 3으로 나누면 되죠. 여기는 3기가에서 30기가까지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면 될 것이다. 올라가고. 자, 그러면 파장이 짧은 순서라는 얘기는 주파수가 높은 순서다 이런 얘기 좀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순서대로 이제 표현을 좀 하게 된다면, 자, 거꾸로 가도 되죠. LF, VHF, UHF, SHF, EHF 1번이 맞는 그런 부분이네요. 자, 그래서 그 순서를 갖다가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EHF가 나왔는데요. 자, 밑에 SHF 다음에 EHF로 우리가 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주파수 순서를 표현하게 되고, 파장이 짧은 순서는 주파수가 높은 순서다라는 얘기,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풀이급수에서 3차 고주파, 5차 고주파의 합을 갖다가 구하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3차 고주파라고 하는 것은, 자, 먼저 3차 고주파. 3차 고주파는 결국은 n equal 3일 때를 갖다가 뜻한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3분의 13.5에다가, 자, 그 다음에 1-1의 3승에다가, 자, 그 다음에 코사인의 3 오메가 제로 t 이걸 갖다가 의미하게 돼요. 자, 그러면 그때의 진폭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고 있겠죠. 자, 그럼 5차 고주파를 갖다가 우리 같이 계산하게 되면 n equal 5일 때를 갖다가 따지고 있기 때문에, 자, 5분지 13.5에다가 1-1의 5승 해서 코사인의 5 오메가 제로 t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때의 진폭은 여기에 해당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두 다 홀수 승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이너스가 나와서 플러스 값으로서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계산하게 되면 2가 되고, 이것도 계산하게 되면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모두 다 3분의 27, 5분의 27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모두 다 합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자, 여기서 각각의 값을 표현하게 되면 27이니까 이 부분은 9가 되겠네요.
9가 되고, 이 부분은 5.4가 되니까 두 개 합치면 바로 14.4가 된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은 바로 직류성분, 직류성분, 뭐 또는 DC라고도 하게 되고, 또는 평균값이라고도 하게 되죠. 평균값. 자, 이런 식으로, 자, 25라는 값을 갖다가 표현을 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코사인 항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는 이제 XT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함수에 해당을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구나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OFDM에 대한 부분이죠. 자, OFD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OFDM을 갖다가 얘기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변주했을 때 송신에서 우리가 IFFT를 갖다가 적용하게 되고요. 자, 수신에서는 FFT를 갖다가 적용해서 수신을 한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반성파를 우리가 중첩을 시킨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반성파는 서로 직교한다 라는 것. 자, 이게 두 번째로 키포인트가 되고요. 세 번째는 가장 대표적으로 PAPR에 대한 문제죠. PAPR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력 효율이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부반성파를 갖다가 중첩을 시키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대역 효율이 좋다. 대역 효율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또 병렬로 전송한다라는 표현도 같이 연결시켜서 좀 생각을 좀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주파수 옵셋이라든가 주파수 옵셋 부분, 자, 이 부분에 민감하다. 이 때문에 결국은 SMB, 주파수 옵셋이 발생하게 되면 SMB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 좀 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이 존재했었고, 자, 그 다음에 GP하고 CP를 갖다가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심볼 간섭 우리가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좀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심볼 간섭을 갖다가 제거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 구간이 존재한다. 보호 구간이 존재한다. 라는 얘기.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직교하는 수많은 접대역 부반성파의 정보를 나눠서 다중화하고 고속 전송이 가능하다. 전통적인 FM 방식에 비해서 필요한 주파수 대역이 약간 늘어난다. 그래서 약간 늘어난다가 아니라 FDM보다는 대역 효율이 좋다. 자, FDM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특히 MA 같은 경우는 보호 대역이 필요했었죠. 보호 대역이 필요했었다라는 것. 하지만 OFDM에서는 보호 대역이 필요하지 않다. 대신에 우리가 심볼관 간섭을 갖다 제거하기 위해서 보호구간이 필요하다는 거, 이것만 기억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호구간을 사용해서 다중경로의 지연 확산에 대한 내성을 갖다 높일 수 있고, PAPL이 높아 전력 효율이 떨어진다. 이 같은 얘기 좀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걸 갖다 같이 나타나게 되면 한 4-5가지 정도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어떤 필터의 응답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인데, 3dB 대역폭에 해당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얘기죠. 자, 일반적으로 전달함수를 갖다가 표현할 때요. 어떻게 표현하게 되냐면, 자, 1 플러스 J의 오메가 C분지, 오메가 분지, 1로 이렇게도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다가 똑같이 FC분지, F분지 1로서 표현을 한다. 똑같은 얘기죠. 자, 이런 특성이 나왔다라고 이제 가정하게 된다면, 결국 밑에 있는 이 부분은 바로 차단 주파수가 될 겁니다. 차단 주파수가 되고, 이것은 사용 주파수죠. 사용하는 주파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F를 갖다가, 여기 있는 F를 갖다가 가변시켜서 그 특성을 갖다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서 우리가 이제 표현하게 되면 바로 로우 패스 필터에 해당되고 있는 그런 특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을 갖다가 이용해서 나타낼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한지를 갖다가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해당되고 있는 이 부분에서 각각의 값들을 갖다 이용하게 된다면, 자,
1 플러스 J의 0.5F분지 1이다 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자, 이 식을 갖다가 이 형태로 변환시키게 되면 1 플러스 J의 2분지 F의 분지 1로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FC가 2에 해당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에 좀 오타가 났네요. 그래서 거꾸로 썼습니다. 여기가 F가 되고 여기가 FC가 되죠. 이렇게 같이 해서 그 값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갖다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차단 주파수에 관련된 부분은요, 전체 전력의 2분의 1배 아니면 우리가 전압으로 얘기한다면 루트 2분의 1배에 해당되고 있는 부분이 그때의 주파수가 바로 차단 주파수에 해당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4번 일반적인 필터 응답 특성의 이 형태를 보게 되면, 자, 이 형태의 꼴은 바로 로우패스 필터 형태를 갖다가 가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형태를 적용해서 차단 주파수 갖다가 구했다. 그것이 곧 여기서 있는 3dB 대역폭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OSI 세븐레이에 대한 것으로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OSI 세븐레이하고 인터넷 계층 이와 같이 두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요. 자, OSI 세븐레이는 7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리 계층에서는 비트 전달을 위해서 기계적 정기적인 귀약은 피지컬 레이어, 즉 물리 계층을 갖다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데이터 링크 계층은 우리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데이터 링크 계층은 비트를 플레임으로 만들어서 노드 대 노드로서 플레임을 갖다가 전달하는, 그래서 데이터 링크에서는 결국은 플레임의 단위로서 나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계층은 상호 연결을 통해서 목적지까지 패킷을 전달하는 부분, 패킷 계층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섹션 계층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나타나게 된다면 프로세스 대 프로세스의 메시지 전달과 오류 복구를 갖다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형태로서 나타나는데, 자,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이제 섹션 계층은 5계층에 해당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류 복구에 해당되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설정, 유지, 종결에 해당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섹션 계층 전에 전송 지역 기능 갖다 보게 되면 프로그램 간 연결과 유지 종결, 대화 링크 동기화 부분, 그 다음에 인증 역할하는 부분, 자, 이런 부분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제에 해당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데이터 링크에 해당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섹션 계층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각각 세븐레이에 대한 그 특성을 갖다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존재하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론 교재 부분 참고하시면 아마 많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동통신 환경에서 다중경로로 인한 문제가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그 다중경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다중경로는 직접파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반사파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연 확산이라든가 심벌 간섭, 페이딩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심벌 간섭, 시간 확산, 주파수 선택성 페이딩 이런 형태가 바로 다중경로에 해당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동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 거죠. 경로가 사정경로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수신단위 단말기 이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다 라고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확산 주파수, 도플러 확산 주파수를 계산하게 되면 람다분의 V에 코사인 세타로서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V를 통해 가지고 람다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의 파장과 이동 속도에 관련된 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확산 주파수 갖다가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중경로에 대한 것은 심벌 간섭, 지연 확산, 주파수 선택성 패딩 이 모두 다 다중경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 하지만 도플러는 우리가 단말기 이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의사자분부 하게 되면 여러분 CDMA를 갖다가 얘기하게 되고요. 수도 노이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결국 가짜 잡음이라는 표현을 갖다 하게 되죠.
사용자를 구분하면서 동시에 접촉하게 하는 방식. 그래서 PN코드를 이용하는 방식은 바로 CDMA를 갖다가 이용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N코드를 갖다 얘기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서로 직규 코드다라고 좀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직규 코드를 갖다 여러 개 해서 PN코드에 대한 성질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은 필수적으로 PN코드에 대한 성질을 갖다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교재를 좀 참고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OFDM은 부반성파에 의해서 사용자 구분을 좀 하고 있죠. TDM에 관련된 부분은 시간을 갖다가 분할해서 사용자 구분을 하게 되고요. FDMA 같은 경우는 주파수를 갖다가 분할해서 사용자 구분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분할해서 사용자 구분을 하는 것은 바로 CDMA에 해당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기저대역 신호가 주어졌고 반성파가 주어졌을 때 양측파 대 억압 반성파 변조를 했을 때 ST의 스펙트럼 SF로 가장 올바른 것은 바로 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먼저 여기서 MT라고 하는 정보 신호에 대한 주파수가 주어졌고요. 4의 코사인에 10파이T다라는 얘기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FM 값을 갖다가 구해보게 되면 바로 5Hz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반성파 CT를 갖다가 보니까 코사인에 400파이T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보면은 주파수가 200Hz구나. 그래서 반성파 주파수는 200Hz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두 개의 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G의 DSB SC는 결국은 MT에다가 CT를 갖다가 곱해서 같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두 개 곱을 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4니까 2분의 4에 결국은 코사인에 2파이에 관련된 식을 갖다가 그대로 한번 적용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자, 이 부분은 200 빼기 5t 하나 나왔고 플러스 코사인에 2파이에 200 더하기 5t 이같이 해서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스펙트럼에 대한 이 크기 부분을 갖다 여기 나타나게 되면 이 같은 형태로서 표현을 좀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코사인을 갖다가 푸리에 변환을 했다. 코사인, 예를 들면 오메가 0t, 오메가로 0t를, 그냥 이 부분을 오메가로 하지 않고 그냥 2파이 F0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푸리에 변환하게 되면 2분의 1에 F 델타 함수죠. F-F0. 자, 델타에 F 플러스 F0. 이렇게 이제 표현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적용해서 나타나게 되면 여기 본래 이 값이었었죠? 이 값이었는데, 자, 여기에 대한 스펙트럼을 갖다가 표현을 좀 하게 되면 결국은 두 개의 성분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성분을 갖다가 표현을 한다면, 자, FC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고, 자, 이 식을 통해서 각각의 성분들을 갖다가 표현을 좀 하게 되는데, 하나의 스펙트럼 갖다가 표현할 때요, 여러 가지 형태로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한쪽 200-5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고 있는 부분은 195에 해당되고 있는 거고, 이것은 205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5에 여기 이건 없는 거죠. 195에 하나 있고, 자, 0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95에 또 하나가 존재하는 이런 형태로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5에 해당되는 부분에 또 2분의 1이 있죠. 여기서 그래서 진폭을 나타나게 되면 바로 1이다. 자, 여기도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205에 해당되는 부분에 또 하나가 존재하게 되고, 자, 여기서도 마이너스 205에 해당되는 부분에 하나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값이 스펙트럼에 그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진폭은 1이고 스펙트럼을 갖다가 그리게 되면, 자, 바로 1번이 맞겠네요. 1번으로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코사인에 대한 푸리에 변화를 하게 되면 델타 함수로 표현했기 때문에 본래는 진폭이 2였는데 푸리에 변환하면서 값이 2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라는 주파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수학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에너지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마이너스 쪽에 있는 부분도 플러스 쪽으로 옮겨서 같이 에너지를 갖다가 계산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두 신호가 XT하고 HT가 주어졌을 때 컨버전 부분을 갖다가 좀 설명하고 있죠. 컨버전 부분은 시간 영역의 해석법이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이제 표현하게 되면 무엇을 갖다가 옮겨줄 것인지를 갖다가 좀 얘기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좀 여러분들이 편하게 XT를 갖다가 반전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XT를 반전시키게 되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에서 자, 이와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부분이죠. 이게 이제 처음입니다. 자, 그래서 자, T를 갖다가 변화시켰을 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컨버전을 했을 때 최대값이 되는 부분은 이제 겹치는 부분이다라는 얘기 좀 하게 돼요. 최대값이 되는 부분은 자, 이 부분이 얼마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제 서로 겹쳐야 되는 부분이고 폭이 서로 1로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신호가 여기로 같이 이동을 했을 때 최대값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0, 그 다음에 1, 2, 3, 3까지 와야 돼요. 즉 마이너스 1이 같이 여기 3까지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t가 0일 때가 바로 이 부분이니까 0, 1, 2, 3,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고 있을 때는 바로 4일 때가 바로 최대값을 갖다가 갖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값들이 언제 값을 갖다가 최대값을 갖는지 갖다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 바로 t 이퀄 0이라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이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 그래서 t가 4일 때 서로 겹치가 되기 때문에 바로 최대값은 t가 4일 때 이 값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20번입니다. 우리가 이제 20번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생각하게 되면 성상도를 가진 변조 방식에 대한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이 형태를 갖다 보게 되면 일종의 우리는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I 채널과 Q 채널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16QM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16QM이다. 그래서 16QM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16QM이기 때문에 자, 또 한 가지 QM은요. 4의 n승으로만 존재하게 돼요. 따라서 4QM이 존재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16QM이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64QM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QM은 이와 같이 형태로서 나타나게 되고요. 8QM이라든가 32QM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여러분 참고적으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4QM을 갖다 얘기할 때 이거하고 QPSK하고 서로 성상도가 서로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QM하고 QPSK하고 서로 같은 그런 성상도를 갖다가 갖는다. 하나의 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의 원으로 이와 통해 가지고 위상을 갖다가 표현한 그런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서로 직교하는 그런 관계를 갖다가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서로 인접된 심볼 간의 관계를 갖다 얘기하게 되면 QPSK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좁지만 여기서 QM 같은 경우는 신호 간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그 SNB가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옳은 것은 이었습니다. 16PSK보다 잡음에 대한 내성이 좋다. 자, 그래서 간격이 넓기 때문에 즉 여기를 갖다가 기준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이제 전력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죠. 에너지로.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QPSK 방식 같은 경우는 항상 일정한 간격을 갖다가 가지게 되지만 결국은 여기서는 각각의 그 값들을 갖다가 얘기할 때 각각 그 신호변 즉 인접 심볼 간의 간격이 크기 때문에 잡음에 강하다.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죠. 두 번째, 위상만을 변화시켜 변조한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위상은 똑같아요. 그런데 크기가 변하고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진폭 플러스 진폭도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같이 위상도 변하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위상, 진폭과 위상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동시성입니다. 동시. 진폭 따로 위상 따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진폭도 변하고 위상도 변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진폭과 위상이 동시에 변하는 것을 갖다가 의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6 ASK 성상도다. ASK 성상도 라고 했는데 방금 전에 있죠? 16QM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걸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심볼당 16비트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16비트 심볼당 4비트죠? 4비트를 전송할 수 있다. 이것도 잘못됐고 위상만 변한 것도 잘못됐고 남는 것 1번이 맞는 그런 부분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16비트가 아니라 16QM이기 때문에 하나의 심볼, 즉 심볼의 개수가 16개다. 자, 이 얘기 한다면 심볼 수가 16개다. 자, 그래서 M이 16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2의 n승으로 같이 표현을 해서 우리가 비트 수를 갖다가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4비트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형태 QPSK하고 비교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특성이 어떤 것이 좋은지, 그래서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은 바로 QM이다라는 얘기죠. 그다음 대부분 요즘 와이브라든가 그 변조 방식을 갖다 이용하게 되면 좀 더 빠르게 보내기 때문에 빠르게 보내기 위해서는 대부분 QM 방식을 갖다가 이용하게 되고, 뭐 최근에는 256QM을 갖다가 이용해서 같이 변조해서 전송하는, 그렇기 때문에 전송 속도를 갖다가 상당히 높이는 그런 특성을 갖다가 적용시켜서 나타나는 그런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QM에 대한 성황도에 대한 그 설명을 좀 설명드렸고요. 틀린 부분은 2번, 3번, 4번에 틀렸고, 바로 1번 부분이 16QPSK보다 자본성에 대한 내석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SMB가, 이 얘기는 결국 어떤 소리예요? SMB가 좋다. 이런 얘기죠. SMB가 16PSK보다 16QM이 좋기 때문에 결국은 LI율이 그만큼 낮다. 성능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1년 서울시 국어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